안녕하세요. 나무그늘 도서관의 위드 책친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서수지 씨가 옮겼습니다. 화폐가 세상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 도서출판 탐나는 책에서 발간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돈의 역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돈부터 동전과 지폐, 은행, 보험 등의 탄생 배경, 투자와 투기로 인한 돈의 팽창,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해온 돈의 역사를 짚어본다. 지은이 미야자키 마사카츠 1942년에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 교육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다. 도린 미타 고등학교, 구단 고등학교, 스쿠바 대학 부속고등학교 세계사 교사를 역임했다. 이후 스쿠바 대학 강사와 홋카이도 교육대학 교육학부 교수를 거치며 20여 년 넘게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편집, 집필을 담당했다. NHK 고교 강좌 세계사의 전임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옮기니 서수지 씨. 귀금속으로 만든 돈, 권위가 낳은 돈, 문명이 원했던 편리한 돈. 문명은 지금부터 5,000년 전 유라시아 대건조 지대에서 탄생했다. 큰 강 유역에 자리한 문명은 농산물이 풍부했으나 문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었다. 금속 도구를 만들 광석, 신전과 궁전 건설에 필요한 목재, 지배자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희귀 암석과 다양한 사치품, 조명용 기름, 갖가지 식자재 등이 부족했다. 문명이 성립되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 교육에 의지하지 않으면 도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품과 상품의 교환은 문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초의 교환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위와 규모 모두 작았다. 차츰 정기적인 대규모 교환이 발생하면서 교환의 기준이 될 어디서든 환영받을 상품이 필요해졌다. 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집트의 금, 메소포타미아의 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영원한 생명과 불멸성을 보여주는 금속으로 금을 신성하게 여겼다. 그러나 금을 처음부터 돈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는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두 척의 금으로 만든 배를 갈아타고 낮과 밤의 하늘을 가로지른다고 여겨졌다. 이집트인들은 라의 아들인 파라오의 육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의 최초로 통일한 메네스 왕 이후 왕은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금 막대기를 주조에 소중하게 관리했고 왕릉은 금으로 채워졌다. 1922년에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투탕카멘 왕의 묘는 왕가의 계곡에서 아주 작은 묘였지만 미라를 덮은 황금 마스크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파라오의 미라는 총 110kg의 금 제품과 함께 매장되어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바야흐로 메소포타미에서는 이란 고원과 소아시아에서의 온 은괴를 일반적인 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함무라비 법전 제89조를 보면 은을 빌려주었을 때의 최대 이자를 20%로 정해놓아 은괴가 교환의 기준일 뿐 아니라 이자를 받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전은 돈을 갚을 사람에게 은이 없을 때는 은과 곡괴의 교환 비율에 근거해 이자를 덧붙여 곡물로 갚을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 지중해 세계에 퍼진 주화, 세계 최초의 주화는 오늘날 터키에서 등장했다. 고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이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인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이 기원전 525년에 재통일을 이룩하기까지 약 90년 동안이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리디아, 메디아의 사국 분립시대다. 사국 중에서도 교역면에서 번영한 나라가 리디아였다. 참고로 리디아인은 타고난 상업민족으로 사막에서도 모래를 팔 수 있을 정도로 장사 수완이 좋다고 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리디아인을 이렇게 평가했다. 리디아의 젊은 여성은 모두 몸을 판다. 그녀들은 매춘으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한다. 그렇게 얻은 금은 자신의 몸값을 포함해 적당한 값을 받고 처분한다. 리디아인의 풍속과 습관은 젊은 여성의 매춘을 제외하면 그리스인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리디아인은 금과 은을 화폐로 주조해 소매 거래를 사용했다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들이다. 리디아는 키루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에게 멸망당하나 주화는 꿋꿋이 살아남아 오히려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주화는 페르시아 왕의 손에 들려 인더스 강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기초를 확립한 다레이오스 1세는 은화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겨 다레이코스 랍 이름 붙였다. 제국에서는 세금을 은으로 징수하게 된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세금으로 국고에 모인 돈은 1년에 약 36만 7천 킬로그램에 달했고 주화 주조에 사용했다. 막대한 양의 은화는 거대한 도로망과 함께 제국의 광활한 영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왕의 초상을 새긴 주화는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넓은 지역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맡았다. 무력으로 획득한 권력이 주화의 형태로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탈리아 왕국과 은행의 성립. 유럽은행의 기원은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이르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을 뜻하는 뱅크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벤코로 시장에서 환전상인이 사용했던 책상, 즉 환전상의 가판대를 가리켰다. 유럽의 은행은 다양한 돈의 환전이 이루어지던 이탈리아 도시 시장의 환전상 가판대에서 시작되었다. 참고로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에서 기원한 뱅크럽시는 도산이라는 뜻이다. 환전으로 불을 쌓은 메디치 가문과 산 조르조 상회. 피렌체를 대표하는 금융업자 메디치 가문은 유럽 각지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립해 화나온 발행과 결제로 거액을 벌어들였다. 당시는 여전히 교회가 이자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메디치 가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환전이라는 명목하에 이자를 챙겼다. 환전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꼼수였다. 꼼수가 성공을 거둔 덕분에 메디치 가문은 로마 교황청의 재정 관리를 맡았고 일족에서 2명이나 교황을 배출하는 가문의 영예를 안았다. 플로린 그만은 메디치 가문의 경제 활동에 혈액이 되어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다. 메디치 가문은 17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금융 기술을 보유했다. 튤립 알뿌리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튤립 파동. 네덜란드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큰 수입을 벌었고 돈에 대한 욕망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손쉽게 빠르게 한몫 챙기는 건수는 좀처럼 발견되지 못했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투기를 부르고 투기는 거품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전성기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거품과 붕괴를 경험한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현재 네덜란드의 국화인 튤립이 거품의 방화쇠를 당겼다. 아름다운 튤립이 투기 대상이 된 것이다. 17세기 유럽 정원에서 가꾸던 꽃 대부분은 지중해 동부에서 들여온 이국적인 품종이었다. 새 대륙을 지배하며 영화를 누려오던 오스만 제국에서 꽃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튤립은 궁정의 꽃으로 사랑받았다. 튤립은 바이러스로 알뿌리에 변이가 생기기 쉬웠는데 이를 이용한 품종 개량으로 2000종 이상의 알뿌리가 만들어졌다. 화려한 튤립의 벼락부자가 된 네덜란드인의 마음이 통했고 알뿌리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했다. 튤립은 원래 터키어로 랄레라 불렀는데 16세기 유럽에서는 튤립이 이슬람교도의 터번과 닮았다 하여 터키어로 터번을 뜻하는 튤벤트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튤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튤립 알뿌리 거래는 신용 거래가 많았다. 이른바 선물 거래다. 금융업자는 여러 종류의 튤립 알뿌리를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에게 거액의 저금을 선대하고 알뿌리 선물 시장을 열었다. 눈먼 돈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잡고 가축과 가재 도구를 처분해 투자했다. 네덜란드 튤립 거품은 1636년 가을에 정점을 찍고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꺼졌다. 어마어마한 돈을 탄생시킨 설탕과 노예. 18세기에 카리브에서 설탕의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설탕은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신했다. 설탕 생산이 늘자 노예 무역의 규모가 덩달아 커졌다. 노예 무역은 영국의 리버풀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는 노예 무역이 손쉽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졌다. 설탕 생산을 주로 흑인 노예가 담당했기에 노예 무역이 설탕 생산에 돈을 벌기 위한 바탕이 된 것이다. 설탕 투기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설탕 생산은 시설, 도구, 가축, 노예, 노예의 식량 등을 농장주가 모조리 화폐로 사들여 설탕을 만든 뒤 유럽 시장에 내다 파는 구조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돈으로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자본으로서 대규모로 자기 증식하는 시스템. 쉽게 말해 돈이 새끼를 쳐서 낳은 시스템이 이 시기 설탕 산업에서 개발된 것이다.
사탕수수는 포르투갈 식민지인 브라질에서 최초로 재배되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으로 퍼져나갔다. 예전에 설탕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매우 귀중한 조미료로 서민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나 다름없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설탕 가격이 내려가자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설탕으로 악유하게 덤벼들어 설탕 소비량이 급증했다. 상품에서 상징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은 두 세력의 대립으로 발생했다.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연방주의자와 주의 권한을 옹호하는 주권론자의 대립이었다. 연방주의자는 미국도 잉글랜드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791년에 20년 면허 기간을 가진 합중국은행, 1816년에 마찬가지로 20년 면허 기간을 가진 제2합중국은행을 설립했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중앙은행이 힘을 쓰지 못하며 미국에서는 민간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프리뱅킹 시대가 이어졌다.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달러. 세계대전 중에도 금 본유제를 유지했던 달러. 세계공황은 1932년에 정점에 달했다. 유럽 각국은 통화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 태환 금지령을 단행했으나 미국만 금 본유제를 유지해 1934년에 그때까지 1온스 20.67달러를 1온스 35달러로 절하했다. 미국은 달러 가치를 늘려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을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미국에는 농산물과 무기, 탄약 대금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 유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유럽 각국에서 200억 달러 이상, 세계의 4분의 3 이상에 달하는 금을 모으게 되었다. 지역 화폐에 지나지 않았던 달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살아남아 세계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차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달러 이외에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통화는 남아있지 않았다.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돈으로 거듭났다. 처음 읽는 돈의 세계사.